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국의 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현 시대에는 역사가 너무 날조되어서 한국인들은 누가 한국을 세웠는지조차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무슨 무엇이 있었나요? 미국이 지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유엔이 지원이 있었죠. 총선거를 치를 수 있게 했잖아요. 그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세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은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선거에 참여하지도 않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김규식 일파가 세웠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정부 인사들 중에는 건국에 참여한 이들도 있고 아닌 이들도 있는 거예요. 반대했죠. 김구하고 김규식은. 그 나라를 세운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 역사인데. 얼마 되지도 않은 역사인데, 100년도 되지 않은 역사인데, 한국인들은 자기네 나라를 세운 이들이 누군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왜 생겼는지조차 모르고. 우선 80%의 근대화 세력이 있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얘기했으니까. 근대화 세력을 기반으로 누군가가 세웠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은 그때 뭐 공산주의 세력이 많았다. 그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확인됐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로. 근대화 세력이 80%라는 거. 1946년 10월 선거에서 근대화 세력을 바탕으로 만들죠. 주도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또 그 주도하는 세력은 어디에서 되었냐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조선총독부와 미군정 개혁정책, 식민지한 이게 핵심이 되겠지만 또 여러 개 경로로 또 이렇게 근대화 세력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 교회를 통해서 되거나 아주 전문적인 거죠. 그것까지 연구하는 거는 또 뭐 실력 양성 운동하는 가운데 개합한 인사들이 개성 확산된 것도 있을 거고. 주로 이제 이렇게 생겼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경로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세하게 연구하는 거는 또 굉장히 전문적이죠. 여기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다루죠. 그 어느 세월에 다 다루겠어요. 그런 거를. 핵심만 다루는 거지. 그 다음에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세력들이 있었다. 갑신정변 인사들이 분열된다. 식민지가 되면서 독립파 해외파가 있고 대표적인 인물이 서재필이죠. 미국에 간.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남아있는 파들이 있었다. 뭐 박영규, 유길준처럼.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일단 근대화하자, 실력 키우자.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항하면 토벌되고. 그래서 이제 세계파를 할 수 있죠. 일단은 뭐 어떤 국가에서건 간에 식민지 하에서라도 일단 근대화는 하자. 그러면서 실력 키우자. 그 세계파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독립파의 파는 이승만이 중심이 되죠. 미국계도 있고 중국계도 있는 거죠. 이승만계로 이제 통일이 되죠. 해외파 이승만계가 그래 정부 구성의 핵심이 되죠. 실권을 잡죠. 사실은 실권을 잡았잖아요. 한민당계보다 월등히 많은 그래요. 의석수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세계파와 국내파는 이제 국내파 한민당계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이제 대부분이죠. 뭐 그래서 정부를 구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뿌리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요. 이승만은 서재필과 연결되잖아요.
다 여기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급진 개화파 인사에서. 그래서 국내파를 거슬러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스승 존경했던 인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박영렬, 유길준, 뭐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또 통하잖아요. 이게 한국의 뿌리라는 거예요. 또 그 근저에는 80%의 근대화 세력이 있고. 임시정부 한국의 관계를 살펴보자. 현 시대에는 뭐 헌법에 뭐 임시정부 뭐 법통을 넣어놓고 이랬잖아요.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거죠. 뿌리하고 다르게 헌법을 써놨잖아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한국의 성립에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한 것도 아니다. 반대는 안 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임시정부는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 당시 임시정부가 있었냐는 거예요. 우선 이 공국을 할 때. 그래요. 없었다는 거예요. 1946년 10월 선거에 참패한 김구는 1947년 3월 이승만을 임시정부 수장으로 사실상 추대했다. 그때 이승만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경에서 들어온 임시정부는 조선정부가 아니며 국제적으로도 소멸된 것으로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 임시정부 그런 건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구는 임시정부 수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대된 이승만이 임시정부 소멸을 사실상 선포했다고 보아야 하니 형식적으로 선포했다고 보아야 사실상 형식적으로 선포했다고 보아야 하니 임시정부라는 단체는 1947년 3월 공식적으로 소멸했다. 아니 임시정부라는 게 있었냐는 거예요. 그때 한국에 조직원을 관리하고 어떤 조직적인 그 정책을 마련해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규모가 작더라도 중국에 있을 때는 있었잖아요. 수장도 있고 그 다른 이들도 있고 각 조직도 있고 부서도 있고. 근데 해산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승만이 또 이런 발언을 또 한 거죠. 임시정부 수장이 되주십시오 하니까 그런 게 어디냐고 지금. 없는 거야. 그런 건 없는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추대했는데 자기는 물러나면서 그냥 소멸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라도 의미 없지만 그렇게 임시정부 자체는 한국의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없는 게 어떻게 없는데 무슨 참여를 해요? 있지도 않은 단체가. 그 다음을 잘 보라는 거예요. 실상 이 시기 임시정부 인사들은 저마다 소신으로 이런저런 단체에 참여하며 행동했지 임시정부 일원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이미 해산된 거다. 각자 알아서 활동했다. 주요 인사들이.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다 대등한 입장이었지 뭐 누가 뭐 조직의 수장이고 그 사람 말을 따르고 그런 거는 이제 의미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합된 조직이 없다 이 말이죠. 실제로 이범석은 스스로 조선민족청년단을 만들었고 지청천은 대동청년단을 만들었다. 역시 나와 있잖아요. 선거 결과에. 조선민족청년단, 대동청년단. 임시정부란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지. 그래요. 사실인데 임시정부가 해산되면 여러 단체로 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러 단체로 분화되면서 임시정부는 소멸했다. 그래도 뭐 분화됐으면 마음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식민지 조선이 있었죠. 그 식민지 조선이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분열이 되면서 남한과 북한이 생겼잖아요. 그럼 식민지 조선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학이 있잖아요. 동학이 있는데 천도교와 시총교로 분리되죠. 그럼 동학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분화되면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 사실이잖아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분화된 조선민족청년단과 대동청년단은 한국 수립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임시정부의 참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김규식과 같이 한국 수립을 반대한 일파 역시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주요한 일파였기 때문이다. 사실이잖아요. 이거 사실인데 임시정부와 분화된 단체는 또 다른 거다 얘기했죠. 뭐 두 번, 세 번 설명할 필요 없겠죠. 1946년 10월 선거와 1948년 5월 선거는 독립운동의 노선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다. 이 노선에 대한 평가였다. 다양한 노선이 있었잖아요. 소연방에 편입되기 위한 공산주의 활동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뒤에는 또 소련이 유성국이 되기 위한 활동도 있었고, 하여튼 아니 뭐 45년 전만 보면 그렇죠. 공산주의 활동도 있었고, 또 일본 연방에 편입된 활동도 있었고, 실력 양성하자 일단은 우리 힘으로 독립 안 되니까. 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독립하자. 이승만은 또 그런 노선이었죠. 이승만 서재필은. 또 중국 국민당의 도움을 받자. 김구 노선도 있었고, 뭐 다양했다는 거예요. 무장 투쟁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실력 양성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독립운동에 분류됐다는 거예요. 그런 노선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맞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1946년과 1948년 사이에는 토지개혁이라는 변수가 있었으니 독립운동 노선에 대한 평가는 1946년 10월 선거가 된다. 그럼 가장 그 독립노선에 가까운 평가는 뭐냐? 1946년 10월 선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48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 그 사이에는 토지개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46년 선거를 보면 정확하겠죠. 여기서 이승만계가 얻은 의석수는 제외해야 한다. 이승만은 1919년에 이미 갑신정변 인사들이 대표성을 능가했다. 그렇죠. 19년에 이미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모든 어떤 당시 대표 인사들을 능가하는 대표성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당시 여러 임시정부들에서 이승만을 수장으로 추대했다. 그때 이제 이미 최고였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한국을 대표한 대표 인사였죠. 즉 한국인들은 이승만의 공산주의 노선을 제외한 어떤 노선을 선택했건 한국인들은 이승만을 대표인사로 추대했을 것이다. 그렇죠. 또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죠. 이승만이라 하더라도. 왜? 대부분 근대화 세력이니까 그런 거죠. 근대화 세력이 아니었으면 이승만 역시 대표성을 얻지 못했겠죠.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근대 국가가 건국되는 데는 미군정과 유엔의 지원이 있었다. 그래요. 또 어떻게 보면 미군정을 승계한 거잖아요. 인수한 거죠. 미군정을. 그래요. 그런 지원하에 근대화 세력을 바탕으로 이승만계와 한민당이 주도하여 세운 나라가 한국이었다. 그 지원도 있었고 조상이 누군지 잘 보라는 거예요.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지. 자기 조상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날조에서 조상을 날조하면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 지원하에 근대화 세력을 바탕으로 이승만계와 한민당이 주도하여 세운 나라가 한국이었다. 그렇죠. 이승만계는 핵심 이승만계의 핵심은 이승만도 그러하거니와 이시정, 지청천, 이범석과 같은 임시정부 인사들이 주도한다. 그렇죠. 이승만계는 누가 주도하나요? 임시정부 인사들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한민당계는 한국 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기 실권은 없었다.
따라서 초기 이승만 정부는 항일투쟁 세력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였다. 이승만계도 무시할 수 없죠. 선거 결과를 보니까 분명히 국민들이 그 국내파를 인정하는데, 그래요.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 노선에 대한 평가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누가 1등인가요? 이승만을 빼면 한민당계죠. 한민당 즉 실력 양성파가 이긴 거라는 거예요. 국내 실력 양성파가.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국내 실력 양성파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승만을 빼고 보면 1946년 선거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한민당이 1등이잖아요. 실력 양성파잖아요. 국내파이면서. 일본 정부를 협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압도적인 1등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실력 양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음을 국민들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현 시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라면서 욕하지만 그거 잘못된 거다. 그때 그 당시 국민들은 실력 양성파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냐? 다른 나라 다 그랬다는 거예요. 식민지 치하에서. 국민들은 그 사람들을 제일 높게 평가했다. 그 노선을. 다음으로 근대화 세력 중 항일투쟁한 독립운동가들을 인정했다. 그 결과가 임시정부계가 선거에서 한민당 다음으로 의석을 많이 얻는 결과를 낳았다. 한민당과 임시정부계의 의석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상 임시정부가 항일투쟁을 했다고는 하지만 성과가 너무 없었기 때문이다. 성과가 없더라. 없잖아요. 내세울 만한 성과가. 또 독립에 기여한 성과가 없잖아요. 즉 고생했다고 생각하며 힘내라고 동정표를 준 것이다.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그래 잘해보라고 앞으로는. 그래서 세석을 준 거였다는 거예요. 실상 한국인들은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2석이나 얻었지 않냐. 세석 얻은 임시정부를 인정하면서 그래도 왜 공산주의 세력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공산주의 세력은 45석 중 2석밖에 얻지 못했다. 실상 공산주의 세력은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얻어 탄탄한 조직력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에 공산주의 세력보다 탄탄한 조직을 가진 단체는 없었다는 거예요. 한민당도 그렇고 이승만계도 그렇고.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았죠. 그러면서 각 지역에 한 50개에 달하는 조직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금도 풍부했고 조선 총독부로부터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석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직력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한국인들은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있어도 아주 극히 일부였다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낸 의석이라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의 지원하에 위조지표를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했었다. 그 사실이잖아요. 그 원판을 어떻게 얻어요? 지표를 찍을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즉 그 2석은 조직력으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하기에 한국인들은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이다. 표를 봐라. 득표한 걸 봐라. 의석수를 봐라. 사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거래를 했던 거죠. 거래를 해서 지원 받았죠. 사실상. 1948년 5.16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재헌국회는 단순한 입법기관이 아니었다. 국가를 성립시키는 근본 제도를 수립하는 입법기관이었다. 경제적으로는 근대국가를 세우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공화정을 수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렇죠. 이제 공산주의 세력한테 이기면서 근대 국가를 수립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제헌헌법은 결함이 많은 헌법이다. 이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간신히 공산주의 세력한테 이기고 간신히는 그렇죠. 아니 뭐 막국동 이렇게 이랬으니까 힘들게 세웠는데 그래요. 뭐 소련 군정이 막 반대도 있고 막 온갖 공작도 있고 그랬는데 왜 결함이 많은 헌법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승만의 개인적인 욕심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공산주의 요소도 많이 반영되었다. 이는 당시에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상 상균주의라는 것도 공산주의 변종에 불과하다. 잘 보라는 거예요. 해외파 이승만계가 이겼죠. 이승만계는 또 누구를 중용하나요? 이승만도 임시정부 인사이기도 했지만 임시정부 인사들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이범석, 지청천, 그래요. 뭐 많죠. 이시영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공산주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후기 임시정부는 그 건국 광령에도 공산주의적 요소가 많이 다 간직돼 있잖아요. 근대 국가를 세웠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함이 많은 거예요. 헌법에 보면. 또 어떤 게 있나요? 임시정부 인사들은 임시정부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도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김구는 너무 강해서 무리수를 뜬 거고. 그래요. 실상 삼중견주의라는 것도 공산주의 변종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국광령에 막 공산주의 요소들이 많잖아요. 임시정부 건국광령에 막판에 만들어진 거 보면 1948년 7월 17일 마침내 제헌헌법이 공포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법적으로 존재하게 된 순간이며 동시에 미군정의 법적 권한이 종결되는 신호였다. 같은 날 정부 소집법도 함께 제정되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구조가 확립되었다. 군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후퇴한 헌법이었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보다 훨씬 많이 후퇴됐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우선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에 위배된다. 물론 제헌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를 개성한다는 말은 일치 없다. 그런 말은 일치 없죠. 임시정부를 내세우기 어려웠던 거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선거 결과를 보면 반감을 사겠죠. 그런 말까지 집어넣으면 넣고 싶었겠지만 이승만이나 임시정부 인사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건국을 주도한 사람들이 뿌리는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갑신정변이다.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갑신정변의 뜻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보도 그러하고 갑신정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뿌리 사건이 3.1운동 아니라는 거예요. 3.1운동이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 사건이었냐는 거예요. 3.1운동은 고종의 독사를 믿은 군중들이 일으킨 시위 내지 시위가 이제 폭동으로 변질했죠.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었다. 고종의 독살 때문에 분노한 군중들이 일으킨 사건이지. 이 군중들이 우리 근대 국가 수립하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막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을 세우는 데 바탕이 된 세력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속한 근대화 세력이었고 이승만계나 한민당 인사 모두 급진 개화파 인사들이 뜻을 계승한 이들이다. 이승만계 전체는 아니겠죠. 근데 이승만을 비롯한 이승만이나 그러면 왜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을까? 왜 역사를 왜곡한 것 같아요? 왜 임시정부를 전문에 넣지 않았을까? 3.1운동을 넣으면서 임시정부를 넣고 싶은데 당시 실권을 잡은 이들은 이승만을 비롯하여 임시정부 인사들이었다.
그 당시 실권을 잡고 실권을 행사한 이들은 한민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시 한국 좌파 인사들은 한국의 주력 세력 중에 하나인 한민단계를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인사들이 실권을 행사한 인사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권을 행사하는 인사들은 임시정부 인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을 지워야 자신들이 한국의 시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왜 그랬을까? 이승만도 그렇고 임시정부 인사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한국의 시조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을 넣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임시정부를 넣고 싶은데 또 그렇게 넣으면 또 반발이 심할 수 있고 별로 인정도 못 받았고 노선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못 넣었다는 거예요. 대신 3.1운동을 넣은 거라는 거예요. 한국 수립의 씨앗이자 시조라 말할 수 있는 김옥균, 서재필, 박용혁, 유길준 등을 모조리 지웠다. 갑신정변을 넣어버리면 시조가 김옥균, 서재필, 박용혁, 유길준이 돼버리잖아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자기들이 다 개성해놓고 사실은 이승만도 그렇고 한민당도 그렇고 한민당은 원했을 수도 있는데 실권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3.1운동은 넣고 임시정부는 헌법전문에 넣지 못했을까? 1946년 10월 선거 결과를 보면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요. 그렇게 인정 못 받았다.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들도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어서 헌법 전문에 넣지 못한 것이다. 그래요. 대신 3.1운동을 넣은 거죠. 근대국가 수립에는 시장과 민간기업 육성,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사유재산 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유재산 보장은 제15조에 명확히 있지만 재헌헌법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아예 없거나 불완전하게 있다. 84조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 정의와 균형 발전에 위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굉장히 제한하고 있죠. 사회 정의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래요. 좀 상균주의 이런 게 막 많이 반영된 거죠. 많이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규정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라고 수정되어야 완벽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갖다 붙이면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자유는 인정하겠지만 규제해야 된다.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거죠.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시장과 민간기업 육성에 대한 말은 일체 없다. 그래요. 갑신정변은 어땠나요? 우리 민간기업 육성해야 된다. 상공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일체 없다는 거예요. 엄청 후퇴해버린 거죠. 오히려 더. 이는 왜 그런가? 당시 실권을 잡은 임시정부 인사들은 공산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 결과가 불완전한 헌법을 낳았다. 그래요. 1962년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야 헌법 제119조를 통해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게 되고 민간기업 육성을 중시하게 된다. 기업 육성하겠다. 기업활동 보장한다. 개인의 활동이 중요하지. 이런 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서야 이제 비로소 헌법에 이제 포함된다는 거예요. 시장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조항은 여전히 없다.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 때 개정한 헌법도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조항이 있어 시장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음을 알 수 있다.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던 거죠.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도 많이 진전이 됐던 거예요. 민간기업 육성해야 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개인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이런 기본적인 제도가 수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정책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눈부신 발전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한국을 수립한 당시 근대화 세력은 근대 국가 수립을 해야 한다는 일념은 있었지만
근대 국가의 필수적인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오히려 갑신정변보다 후퇴했잖아요. 아, 민간기업 육성해야 돼. 상공업 육성해야 돼. 뭐, 그래요. 훨씬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실권을 잡은 이들보다. 그들의 뜻이 개성되어서 근대국가가 수립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후퇴했다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 때 들어서야 좀 더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이어 7월 21일 재헌국회는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부통령으로 이시영을 선출했다. 이승만은 이화장에 조각본부를 설치하고 내각 구성에 착수했으며 국무총리로 이범석을 임명해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 내각 구성은 사실상 이승만 개인의 정치적 구상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는 초대 정부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당시 대통령과 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했는데 의원들이 무기명으로 이름을 써내게 되어 있었고 가장 많은 득표를 받는 이가 대통령이 되었다. 누구나 이름을 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국내인이면 내국인이면 누구나 대통령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떤 뭐 직위 같은 거 안 따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나왔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름은 누구나 쓸 수 있어 제한이 없었다. 당시 국회의원 수는 198명이었는데 이승만이 182표를 얻었고 사실이죠. 그럼 2등은 누구였냐? 그게 김구도 유명인사였다. 당시는. 김구가 13표를 얻었다. 유명인사들이 받았겠죠. 안정홍도 제법 유명했다 이거죠. 안정홍이 2표, 서재필이 1표, 기권이 2표였다. 서재필은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1표는 무효 처리되었다. 잘 보라는 거예요. 이승만의 위상을. 압도적이잖아요. 2등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위상이라는 게. 당시 이승만의 위상을 잘 알 수 있다. 득표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승만의 위상은 2등 김구 위상보다 14배나 컸다. 비교가 안 되죠. 뭐 2배도 아니고 뭐 더블 스코어도 아니고. 현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의 정적이나 경쟁자가 김구였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다 역사 날조다. 김구는 엄청 띄우죠.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당시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임시정부 수장이 뭐 김규식이었다. 김규식도 다 그 정도는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임시정부 타이틀 달고 있었으면 이시영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요. 뭐 이 투표 결과 보면 알잖아요. 모든 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왜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탄핵했을 때 지원이 끊기는지 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이미 1919년에 갑신정변 인사들이 존경받았지만 1919년에 이미 넘어섰죠. 그러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역사 날조라는 거예요. 뭐. 현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이 정적이나 경쟁자가 김구였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다 역사 날조다. 김구는 이승만이 정적이나 경쟁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위상을 지니지 못했다.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혁명의용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반란군 조직하고. 더 떨어졌겠죠.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공식 선포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직의 출범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의 정통성과 주권을 갖춘 국가가 탄생했음을 세계에 알리는 선언이었다. 유엔은 같은 해 12월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그래요. 한국 정부 수립이 됐다. 근대국가 수립이 됐다. 근데 헌법을 보니까 굉장히 불완전하고 좀 날조가 있더라. 역사적 족보를 무시하고 역사적 족보는 이렇잖아요. 날조가 있었고 또 근대국가의 수립에 필수적인 조건들이 안 들어가 있더라. 민간기업 육성 뭐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더라. 들어가 있는 건 그냥 사유재산 보장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임시정부 인사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 막판에 그 자들이 실권을 잡음으로써 헌법이 굉장히 불완전하게 돼버렸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